네, 안녕하세요. 거의 한 달 만에 또 새로운 미래 특강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아주 알차게 조사해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결혼의 미래예요. 동거에 대한 이야기, LAT 커플, 그리고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혼의 미래, 결합의 형태, 그리고 짝짓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당연히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그 생각이 왜 깨지고 있는지 요소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좋아한다고 꼭 결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 특히나 유럽에서 퍼지고 있죠. 동거에 대한 이야기. 사랑한다고 꼭 같이 살아야 되나요? 라는 의문, LAT 커플. 마지막으로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폴리아모리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좌표를 찍어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폴리아모리만 궁금하시다 하면 그 좌표만 찍어서 보시면 되고요. 제 발음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1.5배, 2배속으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꼭 여러분들의 댓글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 목차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꼭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다양하지 못한 선택권이 현대인들의 짝 이루기, 짝짓기에 과연 이로운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짝짓기 방식 어디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까?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 그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꼭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히 결혼해야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2년에 한 번씩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올린 이 컨텐츠만 하더라도 조회수가 16만 회예요. 그리고 댓글이 무려 1120개나 달렸습니다. 자, 그 댓글만 쭉 읽어보셔도 상당히 재미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만 가져와 봤어요. 어떤 분은 결혼은 의무는 2배가 늘어나고 권리는 2분의 1로 토막나는 제도이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배우자와 자식이 주는 행복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분 흥미롭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전업주부인 마누라께 월급 다 주셨대요. 그리고 20년간 월급을 용돈 다 쓰셨는데 뭐 지금까지 인생 후회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조물주께서 리플레이 카드 사용권을 한 장 주신다면 예전으로 돌아가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 자,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헬조선의 결혼 문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신 거죠. 돈 아깝지 않냐 그놈의 수급 문화. 아, 이거 진짜 문제죠. 부담스럽잖아요. 초대하기도 부담스럽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나라 결혼은 아직도 지방과 지방과의 만남이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둘이 잘 살아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 많이 본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오지랖이 너무 크다. 자,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개인의 그 생활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댓글 공통점을 보자면 이런 거죠. 개인의 희생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 현재 사회가 개인주의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충되는 가치인 거죠. 과거 특히나 유교적인 결혼 문화는. 또 그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35살이 미혼인데 댓글 읽으니까 내가 아직 위너인 것 같다. 계속 혼자 살아야겠다. 1년에 해외여행 3번 가고 나름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비율 자체가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혼 남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36%, 미혼 여성 22%예요. 그러니까 미혼 여성 중 10명 중에 2명만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60세 이상은 70% 이상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세대 간의 사고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컨텐츠 제가 하기 딱 적합한 것이 제가 38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결혼할 생각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자분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주제 다루기가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마누라 눈치라든지 남편 눈치 보느니라고. 자, 그렇다면 한번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결혼제도 왜 존재했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제도가 왜 존재했는지조차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부적응의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무비판적으로 따라갔으니까. 자, 일단 결혼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내혼제와 외혼제가 있습니다. 자, 내혼제는 자기 친족 집단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순수혈통을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명한 가문으로는 그 합스부르크 가문 있잖아요.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해서 유전병으로 턱 길게 나온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외혼제, 다른 집단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교환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성들을 교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집단과 여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외부 집단과 협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넓어지게 되고 교환 경제가 생겨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하나의 학문적인 이론입니다. 특히나 여자를 이제 교환에, 그러니까 재산의 하나로서 간주를 하면서 재산처럼 교환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집단들을 넓혀가고 이런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혼인제도라는 것은 뭐 사랑이고 뭐 그런 거 없죠. 사회적인 이유로서 일단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단혼제와 복혼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모노가미, 폴리가미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일부 일처제가 있고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이렇게 여럿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 인류 역사상으로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보편적이었냐? 이 복혼제, 여럿이서 결혼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 20만 년 역사상으로는 더욱더 보편적이었다라고 인류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류학자 중에, 문화 인류학자 중에 유명한 마가렛 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일부 일처제가 인간의 혼인제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생물학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더욱더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씨를 많이 뿌려서 번식을 하는 게 유리한 그 수컷의 입장에서는. 자, 혼인제도. 그러면서 왜 생겨났냐? 사실 혼인제도의 생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본질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대 성기를 독점 계약하는 거예요. 너의 성기는 나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계약 자체가 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을 진화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바람에 민감해요. 내 여자친구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됐을 때 혹시나 나의 아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그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는 상황을 남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을 자유롭게 개방하면은.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혼인제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독점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들은 달라요. 내 아기가 나의 아이임이 확실해요. 남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죠. 내 아이인지는 확실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바람보다는 정신적인 바람, 내 남자친구나 남편의 정신적인 바람이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임신기간, 출산, 양육기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잖아요. 뭐 사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못하다 보니까 그 씨를 뿌린 그 수컷이 나에게 꾸준히 먹이를 갖다 준다든지 돈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서 나를 지켜준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게 되면은 나에게 올 관심이라든지 먹이, 우리 아이한테 올 먹이라든지 관심이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바람을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혼인제도가 발달했다라고도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던 이 과거가 혼인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한 10,000년 전부터 농업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유재산을 아마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힘이 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 사유재산 내가 죽을 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자식한테 주진 않겠죠. 친자한테 상속하기를 희망하게 되는데, 친자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맺고 그 여자의 성 생활을 완전히 단속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사유재산 형성과 결혼제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거죠. 로맨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또 이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남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일부 다처제보다 일부 일처제, 1대1 관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많죠. 왜냐면은 일부 다처제를 했을 때 힘세고 경제력 있고 그런 사람만 다수의 여성을 차지하고 나머지 남성들은 그 여성을 못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일처제 1대1 관계는 남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연속적인 일부 다처제라고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앨런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 영화 배우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어떻게 보자면 일부 다처제 사회가 어느 집단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러했던 결혼 생활, 결혼 제도를 사람들이 왜 멀리하기 시작했을까요?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뜸 들여보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평등 사상이 퍼져갔다라는 부분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여성들이 재산으로서 교환이 되면서 교환 경제의 근간을 이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대금을 남자가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 뭐냐면은 결혼할 권리, 그 여자의 노동력, 그리고 그 여자가 출산할 그 아이들까지 사왔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사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독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남편에게 귀속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측면이 이제 결혼에 균열을 내고 있는 큰 측면이죠. 또 다른 측면은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제도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양육처이자 나의 노후에 책임을 져주는 기관이자 교육처이자 직장이자 모든 것을 담당했었는데, 대부분의 가족의 역할을 지금은 뭐 시장이라든지 국가 복지를 통해서 해결을 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아니기에 분위기가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노후의 돌봄 역시 시장과 국가가 맡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부모 부양 누가 맡아야 하느냐, 아래쪽에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족들이 맡아야 된다라고 응답한 건데 아주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반면에 사회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비율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꼭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가 되지는 않는 거죠. 시장과 국가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생각은 이거죠. 개인주의 발달이야말로 결혼제도에 큰 균열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는 국가, 민족, 가족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뭐 여자가 시집 갈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집이란 말도 지금은 성차별이 됐는데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장님 3년 이렇게 막 개인의 희생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요즘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70년대부터 이혼율 쫙 올라갔죠. 나의 행복을 막는 것이라면은 과감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같은 것들은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수 사회가 됐다는 부분도 이 결혼 제도의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이죠. 아니, 만약에 내가 100살 동안 살게 된다면은 한 사람과만 그 몇십 년을 사랑을 해야 된다고? 야,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란 키워드예요. 지금은 사랑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연애 결혼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니죠. 유럽 쪽만 하더라도 19세기 이후에서나 연애 결혼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자,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혼인관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혼했을 때 거의 뭐 소방 맞았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서구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역시 결혼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요소는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뭘까요? 혁명적인 변화. 피임법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콘돔이라든지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들, 뭐 정관수술이라든지 이런 피임법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결혼과 섹스와 출산이 세트였어요.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섹스와 출산이 다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섹스를 할 수 있고 출산까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시험관 아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생활과 임신 자체도 떨어지게 된 것이죠. 또 여기에 아주 또 결정적인 사건이죠. 유전자 친자 확인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사유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이의 아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성생활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 섹스를 했다면 지금은 섹스를 위한 섹스, 쾌감을 위한 섹스, 사랑을 위한 섹스로 바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한 가지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한 중년 부부였거든요. 남편이 아내한테 엄청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마 저 남자도 연애할 때는 굉장히 로맨틱했을 텐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욕구 해소였던 대상 아내가 이제는 욕구 억압의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성생활은 해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결혼이 성생활을 구속하고 있다는 측면,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결혼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해낸 건데 저는 이게 정말로 아주 뛰어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균열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 미래 대세는 역시나 1인 가구의 증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생애 미혼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보시면은 2000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00년에는 남자 1.8명, 여자 1.4명이 평생 결혼을 못했고 2035년에는 100명 중에 남자 30명, 여자 20명 정도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5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평생 동안 결혼을 앞으로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남녀 간에 아니면은 동성 간에도 괜찮고요.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결합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선택권들은 주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결혼 아니면 nothing.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혹시 그래서 이러한 결혼 제도만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 사람들의 결합 방식을, 결합 자체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리고 결혼 제도가 한국 사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까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노후 돌봄이라든지 고독사 문제라든지 차라리 동거하고 그러면 돌봐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음 주제 동거예요. 좋아한다고 꼭 결혼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실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유럽 젊은 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예전부터 들어보셨을 거고요. 심지어 유럽 쪽에서는 동거 없이 결혼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그렇죠. 특히나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또 아예
결혼 제도뿐만이 아니라 동거 제도까지 법률화 시켜가지고 보장을 해주고 있죠. 프랑스의 팍스 제도, 스웨덴의 삼보 커플, 네덜란드에서는 동반자 등록법이 있고요. 영국에서는 시빌 파트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제도들 원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 지금은 결혼이 합법이지만 과거에는 불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보장해주기 위해서 결혼까지는 안 되지만 너네들의 파트너십은 인정해줄게 라고 해서 생긴 제도였으나 지금은 이성 커플들이 훨씬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이거죠. 우리 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는 차별 말고 지원이나 해줘. 굉장히 유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프랑스를 보시게 되면은 팍스 제도를 선택한 커플과 결혼 제도를 선택한 커플의 비율이고요. 이 중에서 그 동성 커플들은 좀 비율이 적으니까 뺄게요. 자, 그러면은 거의 절반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전체 연령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결혼보다 팍스 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프랑스도 이 1999년에 팍스 제도를 도입할 때 반대가 극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개방적이었던 건 아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혹시 이런 동거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아내, 남편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을 때 뭐라고 적냐면 파트너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생각은 뭐냐면 소유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인생의 파트너 관계라는 것이죠.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신이 소유물이었는데 동등한 인간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자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집사람, 안사람이란 용어는 요즘 시대는 어찌 보자면 차별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유명인들도 동거 커플 있죠.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동거를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현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캐리 시먼즈라는 여자친구가 관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저에 같이 사는 여성분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저분은 결혼은 안 했다 보니까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퍼스트 걸프렌드. 재밌죠? 최근에 출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결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 상황이에요. 듀오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혼 남녀가 답한 10년 후 혼인의 모습 1위를 차지한 것은 거의 41% 비율로 동거였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결혼이 35%다. 계약 결혼이 10%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법령상 가족 범위를 동거까지 확장을 하자. 동의하는 비율이 무려 60%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반대한다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또 재밌어요. 여성가족부의 조사고요. 맨 좌측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 거의 8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는 거 인정해 줄게.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에 대한 동의 비율. 자, 이거는 67%니까 좀 떨어지는 수준이죠. 다음에 나오는 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는 거. 딩크 커플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커플 같은 경우에는 64%. 뭐 애 안 낳는 거 너네들의 선택권이니까 존중해 줄게가 64%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50% 정도밖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거. 결혼 없이 아이를 낳는 거,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자, 이걸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상당히 재미나는데요. 거의 이제 혼자 사는 거, 동거하는 거, 결혼하고 애 안 낳는 것에 대해서는 젊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더라. 자, 근데 흥미로운 건 맨 우측.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20대보다 30대, 40대 동의 비율이 더 높더라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거하는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떨어지다가 70대가 됐을 때 동의 비율이 높아져요. 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70쯤 넘어가게 되면은 적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살고 싶긴 한데 상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들
이제 걸림돌들이 많으니까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70대가 되니까 늘어나더라라는 조사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년 전에 저 컨텐츠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유명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동거가 확산이 될 것 같다. 아마 이효리 같은 사람이 동거를 선택하거나 G드래곤 같은 사람이 동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게 파급력이 상당했을 텐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당당하게 자신은 동거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김구라 씨. 자, 이분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동거 왜 선호할까요? 결혼만큼의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아봐야지 맞는지 아닌지 알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아냐. 자, 그리고 자, 이건 유럽 쪽에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결합과 헤어짐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팍스나 스웨덴의 삼보 같은 경우에 시청 가가지고 그냥 서류만 작성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 계약을 끝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삼보 커플, 스웨덴 삼보 커플이 아주 대박입니다. 어떻게 끝을 내느냐? 계약을 할 때는 시청에서 이거 신청서를 쓰지만 끝낼 때는 한 사람이 주소지를 바꾸기만 하면 그냥 계약이 알아서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소송 절차라든지 뭐 법정 들어갈 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차라리 동거를 하는 걸 선호하는 프랑스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또 결혼만큼 복지 혜택을 거의 동등하게 주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 똑같이 주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파트너가 사망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연금이나 그런 게 상속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육아수당이라든지 뭐 소득세 혜택 다 동일하게 결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동거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은 앞으로 부양 부담이 진짜 심각해져요. 특히나 초고령 사회잖아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젊은 사람들 뭐 거의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수준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동거가 확산이 된다. 한국에서 나이 든 사람도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양 부담이라든지 1인 가구 문제, 고독사 문제 이런 것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때문에 동거를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차별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유럽에서 특히나 동거가 확산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니, 유럽은 원래부터 개방적인 나라였잖아.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죠. 자, 유럽이란 국가는 카톨릭이라는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탄생을 한 국가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나라고, 특히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가지고 성을 굉장히 억압을 했던,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쾌감을 위해서 성생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생각까지 있었으니까 출산을 위해서 성교를 해야지 쾌감을 위해서 성교하는 게 금지됐던 사회가 카톨릭 사회예요. 그래서 젊은 유럽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 유럽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팍스 제도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굉장히 반대가 됐던 제도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분위기가 왜 바뀌었냐면은 일단 그 비판 철학 정신들, 유명한 철학 지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니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미셀 푸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판 정신들로 인해서 과거의 정답이라는 것들이 해체가 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포스트 모던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요. 아주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6.8 운동이에요. 자, 대부분의 선진국 사회에서는 6.8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68년에. 근데 한국에는 이 경험이 없어요. 이 차이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8 운동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고요.
원래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젊은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까지 번져 나왔던 사건이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다 이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빼고. 그리고 뭐 이 사건이 베트남 전쟁 반대뿐만이 아니라 기존 권위, 뭐 정치인이라든지 교수 그런 것들 모든 것들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자, 그리고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젊은 층들이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6.8 운동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런 게 없고요. 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6.8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본도 일어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독재 정권으로 집권을 하고 계셨고, 특히나 이때 중요했던 것은 반공이었어요. 공산당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개인을 중시하는 다양성을 중시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운동 경험이 없어요. 민주화 경험, 사회 민주화를 위한 경험은 있지만 나의 개인의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 생활이라든지 사고방식 같은 거 내가 옷 입는 방식 참견하지 마. 이런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조금씩 서구에서는 안착이 된 것이 넘어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 생각도 해볼게요. 동거 커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건 이거예요. 아니, 동거를 하면 너무 쉽게 헤어지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혼한다고 헤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헤어지지 않고 불행한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 이거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법적 제도로 묶어야 될까 신뢰로 묶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에 딸린 애가 문제잖아요. 결별 후에 뭐 동거를 깨건 결혼을 깨건 결국에는 어차피 깨질 거라면 사회적인 지원 자체가 이제는 중요해진 시점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비판도 많아요. 동거를 하면 사람들이 애를 더 안 낳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상황 돌아가는 거는 반대죠. 혼인 출산을 아예 능가하기도 합니다. 비혼 출산이. 특히나 뭐 프랑스라든지 불가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외 출산 아이가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0%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남녀 간의 결합 방식을 자유롭게 놔두면은 아이가 탄생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저 OECD 비혼 출산율, birth outside marriage, 결혼 외 출생아들의 숫자 한국은 어딨냐면 맨 밑에 있습니다. OECD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아요. 1.9명으로. 자,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정말로 심각한데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거를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하는 유도한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쉽사리 권장한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니, 동거하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동거하더라도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아이가 혼란을 겪을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모 밑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들이 매일 싸우고 있다면 아이한테 좋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자, 그리고 새로운 정상 상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꼭 정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살면 내가 비정상처럼 느껴지지만 유럽처럼 동거가 결혼보다 일반적인 사회가 된다면은 새로운 정상 상태가 펼쳐지는 거니까 아이가 거기에 대한 민감도 역시 생각 역시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사랑으로 길러준 입양가정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양가정이라고 다 애들이 삐뚤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남자, 여자,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이런 가정만이 아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 논의는 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 자체, 구별 자체를 삭제하자라는 그런 찬성 비율은 7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동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아마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LAT 커플. 아니, 사랑한다고 꼭 같이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긴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게 꿈이었어가지고. 자, LAT는 Living Apart Together의 약자예요. 자, 따로 떨어져서 함께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사랑하지만 다른 집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집에 있는데 뭔가 손이 연결되어 있는, 한마디로 마음은 공유하지만 집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결혼한 커플 중에서 이렇게 따로 사는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될 텐데,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경우 약 10%가 LAT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위키피디아,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찾았고요. 또 그 자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쌍이 서로 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함께 살 필요는 없다 라고 동의한 비율이 54% 정도였다고 해요. 자, 예전에 제가 봤던 유머, 우스갯소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동생이 형 결혼하니까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하는 대답이 같이 밥도 해먹고 놀고 좋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이런 우스갯소리. 자, 그러니까 사생활을 요즘 사람들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같이 사는 거, 그렇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사회, 가나의 아샨티 부족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좀 더 현대적으로 가져와 볼게요. 우디 앨런 아시죠? 우디 앨런이라는 유명한 감독. 이 부부가 센트럴파크에 사는데 따로 산다고 해요. 집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 근처에.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가위손 감독이죠. 팀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아내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배우죠. 런던에 사시는데 아예 옆집에 따로 사신다고 해요. 애들도 있는데 그냥 따로 옆집에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키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혼, 동거, LAT 커플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모노가미, 1대1 관계였다는 점이에요. 자, 하지만 이 관계가 과연 인류 보편적이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가장 급진적인 형태 폴리아모리를 마무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폴리아모리, 다자연애, 아니면 다른 말로는 컨센슈얼 넌 모노가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비일부일처제, 1대1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2008년에 개봉했던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이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넷플릭스에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봤더니 더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을 때보다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봤는데, 그래서 평점을 찾아봤거든요. 5.07. 상당히 낮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악플들, 아주 비판하는, 아주 동의하지 않았던 1점 주는 그 악플들을 모아봤어요. 그냥 기분 더럽다. 대다수의 국가가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준 영화라 생각된다. 저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생 마감이 궁금하다. 아주 저주를 붓고 있고요. 중간부터 엄청 불쾌하고 영화여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1점 주셨고요. 감독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영화 만들었을까? 당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일처다부제를 하고 싶어서 영화에서라도 해소하려는 건가? 1점 주셨고요. 또 이분이 2점을 주시긴 했는데 세계 어디에 내놔도 공감 안 되는 스토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게 10점, 5점이잖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10.9점 주신 분들도 많아요. 결혼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영화 속 얘기였고 폴리아모리 커플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부 알고 계시나요? 폴리아모리의 거의 상징적인 부부. 바로 프랑스의 지성인 보부아르, 사르트르 커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분들의 결혼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 병강배 선생님이 지으신 책. 자, 이들 부부는 50년 동안이나 계약 결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적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건데 계속 그게 연장이 됐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얼마 안 갈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연인 관계로 아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이 같은 젊은 여성이었을 거예요. 젊은 여성을 동시에 좋아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자 관계가 형성이 됐기도 했고, 보부아르는 아예 사르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던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에 대한 서로의 열정이라는 그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글쓰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둘 다 엄청난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정열보다는 정신적 정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코드가 통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자, 그리고 결론은 보부아르가 나중에 죽었거든요. 사르트르 옆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로 죽어서까지도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단순히 성적인 욕구에 끌려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핵심의 지적인 그 파트너로서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또 폴리아모리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러빙 모어라는 단체고요. 약 50개국에서 38,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흥미로운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3명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중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참, 네덜란드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뭐 독일 사회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런 폴리아모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폴리아모리 관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 관계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오픈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관계를 오픈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다른 사람과 또 사귀어도 괜찮다라고 오픈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픈 메리지는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눠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룹 메리지는 이제 네 커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이 동시에 좋아해가지고 아까 네덜란드 커플처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게 가장 파격적이에요. 폴리피델리티라고 해가지고 성적 관계를 그 그룹 안에서만 한정을 짓는 겁니다. 이 그룹 안에서만 서로 각자 이제 마음껏 성교를 맺어도 된다라고 동의하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폴리피델리티라고 하네요. 참 급진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동의가 가능하신가요? 또 이제 관계 형태로 보자면은 트라이어드 좌측에 있는 거는 세 사람이 동시에 좋아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쿼드는 네 사람이 동시에 좋아하는 관계인데, 자, 저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중간에 아니면 두 사람 정도가 양성애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뭐 동성애자들끼리 트라이어드 쿼드 관계하는 거는 뭐 같은 성이니까 괜찮은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트라이어드 쿼드를 갖는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양성애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일반적인 폴리아모리 관계는 B 아니면 뭐 V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 사람이 두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 이게 가장 흔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은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You, Me, Her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트라이어드 관계예요. 한번 이 커플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금입니다. 그래서 야한 장면이 좀 많더라고요. 자, 또 폴리아모리들의 성전이라는 매뉴얼 책도 있습니다. The New Love Without Limits라는 책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제1 파트너는 뭐냐면은 법적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깊게 관계를 맺어온 파트너, 제1 파트너고요. 제2 파트너는 깊은 관계를 지속하지만 주거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는 1 파트너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다음에 3 파트너는 데이트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진 않는 관계, 이렇게 차등은 또 두더라고요.
자,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폴리아모리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consensual non-monoga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에 진행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동의하에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나면서 너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어? 했더니 난 폴리아모리스트야.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하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아모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솔직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했다를 보니까 손예진이 이제 김주혁이 다른 여자 바람 피는 것 같으니까 그 여자 누군데? 계속 패물어요. 아니, 뭐라고 안 할 거니까 말해봐. 이러면서 하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일단 솔직하게 하고 가자는 관계가 폴리아모리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해 안 되시죠? 이 관계 왜 가져야 될까? 왜 폴리아모리를 할까? 근데 여기에 대한 BBC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제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컨텐츠 준비한 거예요. 자, 한 사회심리학 부교수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관계를 개방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진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무슨 이유에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너무 한 사람에게 인생 코치, 절친, 자신감 등 많은 것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 생각도 해볼게요.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함께 생활하는데 사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반면에 그게 섹시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차 파트너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일상적 부분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흥분이 2차 파트너한테서는 오래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2차 파트너한테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파트너와의 더 나은 성생활이 1차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여준다는 거죠. 앞서 제가 그 툴툴거리는 아저씨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보자면 성적 억압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억압을 풀어주게 되니까 오히려 부부 관계 역시 무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자녀 양육할 때는 그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자, 그래서 갑자기 한 사람이 모든 즐거움을 제공해야 된다는 압박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받은 상식으로는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죠? 어떻게 두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 명의 자식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여러 강아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와 같은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도 둘 다 사랑하는데 한 자식을 낳고 한 자식을 또 낳으니까 두 자식을 어떻게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말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라는 관계는 머리로 계산해 보자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 직접 해보면 감성적으로 본능 자체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측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또 이 진짜 중요한 문제죠. 질투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냐. 근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나와요. 그게 바로 compul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없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compuls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질투의 반대말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compulsion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게 바로 compulsion이고요. 내가 아니어도 상대가 성적으로 만족되기를 원하는 감정이 compulsion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존중하고 행복한 상대를 보면서 나도 즐거워지는 거, 이게 compulsion이고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은 상대가 선물 받는 걸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compulsion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성인 군자적인 분위기가 풍겨지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폴리아모리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보통처럼 비관계를 많이 맺게 되잖아요. 꼭지점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아주 소외감으로 인해서 질투 발생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사르트르 보부아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폴리아모리 상담센터가 또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이 질투 문제는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된다라고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질투심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근데 어차피 욕구를 제어하는 것도 어렵고 질투를 제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차피 어려운 거 왜 우리는 항상 질투 제어할 생각을 안 하고 욕구 제어할 생각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폴리아모리에게 적합한 사람은 정해져 있을까요? 자, 한 20만 명 설문을 했던 조사를 또 가공해가지고 이 분석을 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인종, 민족, 종교에 따라서 일관된 특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연령이 어리다,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폴리아모리 성향이 높다, 그런 건 없었다고 해요. 자, 반면에 동성애자일 경우 그 폴리아모리를 선택할 확률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쉽사리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던 와중에 또 재미난 딱 걸려든 자료가 있는데, EBS에서 뇌로 보는 인간이라고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 중에서 섹스 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적은 사람이 1대1 관계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자, 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은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걸 빨아들이는 수용체가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1명은 일부 일처제에 상당히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료까지 있고요. 또 다른 같은 조사 결과인데 앞서 말씀드린 20만 명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봤더니 폴리아모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회피 감정이 좀 적었다라고 해요. 흥미롭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뭐냐면은 원래부터 사람 중에 불안과 회피 경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폴리아모리에 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심한 사람, 그리고 불안감이 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한 사람은 이거 폴리아모리 절대 못하죠. 이건 진짜 깡이 있어야 되고 주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법륜 스님 좋아하거든요. 증문즉답보다 이런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이 남아요.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용돈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폴리아모리랑 연계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수행자적인 질투를 제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인간의 동물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폴리아모리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동거, LAT, 폴리아모리, 결혼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결합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짝짓기 방식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같으신지 꼭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결혼 이외의 방식에 혹시 거북함이 많이 느껴지신다면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것도 좀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나라는 6.8 운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인들에 의한 사상 전파가 좀 늦어가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로의 진입이 애매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6.8 운동의 부재, 이건 정말 선진국가, 특히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한국 사회의 차이점을 낳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혼, 동거, LAT, 폴리아모리, 현대인들의 짝짓기 방식의 선택권이 다양하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된 측면이 많을까요?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져올 측면이 많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느 커플이 폴리아모리를 한다, 심지어 스와핑을 하는 커플을 주변에 알고 있다. 그럼 그 커플이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그 커플을 잘못됐다고 악성 댓글 남기고 어느 커뮤니티에 고발하고 막 사생활 침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미래 특강 내용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댓글을 꼭 부탁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연구할 주제가 광범위하면은 이런 식으로 미래 특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